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방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각종 이제 산업 스파이나 경제 관련 스파이들, 그다음에 업계 경쟁사들, 뭐 국내를 포함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요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때로는 민계를 가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여러분도 모르게 중요 기밀을 이제 누설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커리어에 큰 흠집이 생깁니다. 잘리는 거죠, 그냥 직장에서. 그리고 그게 업계에 두루두루 소문이 나서 다시는 취업을 못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는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고요. 방첩이란 건 뭐냐? 법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방첩 업무 규정이라는 규정집에,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 활동을 견제, 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방첩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인식은 그거죠. 북한의 간첩을 찾아내는 거.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외국의 스파이 행위란 외국 정부 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해서 하는 정보 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의 어떤 그 기밀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나 또 국내 어떤 뭐 단체의 중요 이해관계에 관련된 기밀을 탐지하는 거, 외교적인 어떤 중요한 정보를 탐지하는 거, 학술 정보를 탐지하는 거, 모든 활동을 다 포괄적으로 방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여기 있죠,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스파이, 산업 스파이도 그렇고 뭐 군사적인 분야의 스파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접근하냐? 그 일단 이제 스파이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심 없이 가까워지다 보면 스파이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가치 있는 정보를 다루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한 기업에서 뭐 기밀 정보를 담당할 수 있거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이제 기밀 정보를 또는 중요한 정보, 원하는 중요한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과 같으면 이 스파이들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인데도 여러분의 업무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상대방의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특히 공무원이나 기업 일 쪽 사람들 것 같으면. 게다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상대방의 직업은 보통 동종업계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종업계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경쟁심에서 얘기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현대자동차에 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이제 상대편 여성이나 또는 이제 잘생긴 남자나 이런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그 예를 들어서 뭐 GM이나 또는 르노나 도요다나 이런 자동차 업계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이게 들통이 나거든요. 뭐 전문적인 용어 몇 개만 얘기해봐도 들통이 날 테니까. 게다가 동종업계 사람이면 경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질문하는 데 있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면 이 인간을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얘 뭐지? 왜 이러지? 이렇게. 두 번째, 식사 초대를 하거나 2차 접촉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무슨 파티장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동호회에서 만났거나 뭐 마트에서 부딪혔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게 되는데 한 번 더 보자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오다 가다 만난 사이는요, 업무상이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사이는 한 번 더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보자 그래요. 그럼 같이 밥 먹자고 한다든지. 일단 남자한테는 여자가 접근하고 여자한테는 잘생긴 남자가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성이 그렇게 나한테 접근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접근한다. 그럼 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얘가 스파이거나 아니면 보험 쪽 일을 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정보를 의심 없이 말하도록 유도하면서 공식 채널 대신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무슨 변호사다, 자기가 무슨 기자라고 얘기를 한다. 기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지만, 또는 뭐 어디 항공사 직원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업무상 필요한 게 있으면 공식 채널로, 예를 들어서 회사 전화라든지 아니면 팩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요구를 하면 될 텐데, 뭐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서 자꾸 뭘 물어봐요, 나한테.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이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텔레그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스파이가 덫을 쳐놓고 이 포섭 대상자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를 말해주는 어떤 양태를 설명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적인 접촉 기회 및 우연한 만남을 가정해서 접근한 다음에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자국의 경제 개발의 장애물이나 적에 의해서 위협받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질문에 답하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평가합니다. 또 업무 만족도 및 직장 내 대인관계 등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첩보원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그뭐 법무부나 또는 국방부 공무원인데 중국에 첩보원이 접근해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우리가 시진핑 때문에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너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한국하고 중국은 오래보다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뭐 의견 어떠세요? 자꾸 나한테 자꾸 답변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뭐 그래 뭐 이런저런 답변을 해준단 말입니다. 우호적으로. 그러면 얘는 일단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나 둘씩 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또는 뭐 직장 내에서 사이 나쁜 놈 있냐, 그걸 은유적으로 자기가 직장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걸 뭐 당신도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쌓였던 게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부장 그 새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직장 관계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내 경제 사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주 교묘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차를 타냐, 어떤 차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또 귀빈 대우를 해줌으로써 상대방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의무감을 심어주는 한편 중요하지 않은 질문으로 개인 성향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애둘러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흩어서 그 안에서 저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을 받습니다. 정보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소위 상대방 포섭 기술인데, 나에 대해서는 하나만 알려주고 하나만 알려주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네다섯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 방식을 교육을 받거든요. 이런 첩보 활동을 하는 애들은. 뭐 산업 스파이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밥을 사준다든가 또는 굉장히 비싼 선물이나 이런 거를 그 관행이나 호의를 가장해서 이제 줍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얘한테는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약간 부담을 심어줍니다. 뭐 그런 게 또 있고요. 또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출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교통비라든지 또는 숙박비라든지 관련 경비, 여러분이 세미나 관련해서 이제 외국에 왔을 경우에는 그런 경비를 이거 우리 회사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왕창 때려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 묵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 부담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분을 쌓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다음에 각종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조직 내부의 비밀 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자라든지 이런 계통이라면 안식년 등을 활용해서 무료로 해외에 초청하고 아주 사소한 정보에도 금품을 제공해서 욕심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대한 서평을 좀 써달라,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국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어떤 학자로서 의견을 좀 써주시라. 그러면 그럼 써줘요 그냥.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써주는데 그러면 돈을 왕창 주는 겁니다. 게다가 무슨 뭐 가족이 이 포섭 대상자의 어떤 가족이나 또는 이제 자녀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디 유학 갈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편의를 해결해 준다든지 또는 해결해 줄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중국 대사 그러니까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의 뭐 공대 유명한 교수를 이렇게 교수랑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이런저런 뭐 연락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지냈어요. 알고 지냈는데 이제 그 대사관 직원이 나중에 얘기를 하죠. 혹시라도 뭐 왔다 갔다 하실 때 또는 뭐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라고 제가 편히 봐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친분을 굉장히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수가 뭐 북경이나 또는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출장을 갈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그냥 출장을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항에서 이 교수 가방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제 하여튼 트집을 잡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교수가 이 중국 대사관 직원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냥 생각이 나서 연락하지 않으면 대사관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막 검색하는 듯이 막 괴롭히면서 혹시 뭐 여기 저 중국에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 중에 많은 사람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수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직원이. 그래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면 그때 그 직원이 이제 이쪽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공항 세관 직원들이 이제 아주 정중하게 극진하게 이 교수한테 사과를 하고 밖으로 이제 모셔나가는 형태의 이제 이벤트를 만들죠. 이게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한번 구해준 그런 은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금품을 제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다 공작입니다. 그게 또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두 번째, 술을 구원하여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이제 술 먹여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고서, 비밀이 아닌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단은 술을 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룸사롱 같은 거 있잖아요. 단란주점이나 이런 거. 여자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성까지 초대해가지고 그 성향을 잘 봐야겠지만 여성까지 초대해서 이제 이걸 다 동영상이나 또는 사진으로 남겨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이 그 비밀이 아닌 정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중국 대사관 직원인데 저는 솔직히 아무개 교수님하고 같이 그 한중 관계를 좀 편안하게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속내가 뭔지를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본국에서도 그게 되게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충돌이 심하니까 사드 문제만 해도 보십시오.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거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되게 한국에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국이 경제적인 타격밖에 더 받겠습니까? 롯데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루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교수가 청와대하고 좀 가깝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자극해 가지고 그 저하고 당신하고 한중 관계 평화에 비둘기가 됩시다. 이래 가지고 막 이런저런 정보들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비도 드리고 뭐 하여튼 음향으로 이렇게 보답을 주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돈 오가는 거 같이 룸사롱에서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놨다가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이 교수가 내가 솔직히 나 기분 안 좋다 요새 내가 무슨 중국 스파이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걸 들이미는 겁니다. 스파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협조하셔야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들이밀고 하는 거죠. 이 유용한 기밀을 얻을 수만 있다면 스파이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섭 대상 인물로는 민감한 문제를 취급하거나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 해외 파견, 출장,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 외국인 접촉이 많은 기업 및 연구소 직원,
국방, 외교, 대북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 정치, 경제, 공학 전공한 해외 유학생 등등.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원어민 회화를 희망하거나 가족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을 포섭 대상 인물로 두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는 이제 외국에 사는 가족을 가지고 있는 국내 좀 중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접근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스파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포섭이 되냐 보시면 그 첫 번째 재정적 궁핍이나 욕심, 장래 보장 등 금전적 요인.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포섭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빚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궁핍하다는 걸 아는 거죠. 또는 부자라 하더라도 계속 돈 끌어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만 많이 챙겨주면 이 포섭이 됩니다. 옛말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매수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액수의 차이일 뿐이다. 그 정도로 중요 정보라고 그러면 세게 줍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익이 되게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만이나 복수심, 과시욕, 스릴과 모험심, 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 보통 어떤 직장에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뭐 권력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나 국정원 또는 이제 국방부 이런 데서도 보통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 그래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너무 잘났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밖에 못 받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막 관광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포착이 됩니다. 과거 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폴란드인가 프랑스 대사관에 나가 있는 CIA 하급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당시 이제 그 스타워즈 계획,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소련의 이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미국의 이제 그 전략 방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자료들을 갖다가 모조리 카피를 해가지고 몇 블록 떨어져 있는 그 소련 대사관 직원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 CIA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자료들을 소련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저를 이제 이중 스파이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에서도 저를 갖다가 이중 스파이로 중요하게 써주십시오. 바로 잘리고요. 체포돼서 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과시욕이나 이상한 머리를 굴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보통 직장에서 좀 튄다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도 포함이 되고요. 포섭되는. 그 다음에 애정관계, 불륜, 미인계 등의 육체적인 요인. 실제로 굉장히 이 사람의 취향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이성을 그 포섭 대상자한테 붙입니다. 뭐 동성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포섭을 합니다. 이걸 미인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순진함, 관계 형성 등의 인간적인 요인. 보통 이제 포섭이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아무 목적 없이 친하게 지내요. 그게 스파이 활동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완전 친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막 한 2년 동안 관계 형성을 하다 보면 제가 진짜 내 친구처럼 느껴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에 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넘겨줘요. 그걸 또. 그게 2년 동안의 이제 포섭 공작의 결과인데, 이게 연기인 것 같지만요. 사실 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가장 완벽한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장 완벽한 배신. 완벽하게 배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쟤를 믿었는데 제가 날 배신했다. 근데 제가 날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배신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의 비법은 뭘까요? 그 2년 동안 앞서 말했죠. 2년 동안 친구처럼 같이 자전거 타고 했다고. 실제로 2년 동안 친구가 되면 됩니다. 아주 진실하게. 내가 얘랑 2년 동안 친구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친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려고 억지로 친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친하게 지내고 지내다가 배신을 하면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완벽한 배신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또 배신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내 이익에 부합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쳐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건 연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연기를 2년 동안 연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진솔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맞지. 그래서 사실 흑금성이라는 사람도 억울하긴 억울하시겠지만 본인 스스로 흑금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반쯤은 북한의 포섭이 됐다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북한에서도 흑금성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완벽한 이중 스파이가 돼버린 건데. 근데 그 문제는 그 이중 스파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버리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스파이들은 이제 스치듯이 다가옵니다. 학술회의나 국제 비즈니스 모임, 세미나 및 각종 온오프라인 동호회 모임 등은 외국 스파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 스파이가 꼭 외국인만 있는 건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이 타깃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성향을 이용할 수 있을지,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만남을 지속하면서 당신에게 금전적 이익이나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부담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외국 스파이들이 가치 있는 정보원으로 판단하고 관계가 또한 무르익었다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는 별도로 비밀 문건을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는 공작원으로 포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300 정도, 3, 400 정도 받는. 국정원에서는 한 달에 한 300 정도 줍니다. 정보원들한테. 그 소속이 아닌 정보원들한테 그렇게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더 많이 주겠죠. CIA는 더 많이 준다고 하고. 스파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 주변에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조심해라는 거죠. 뭐냐? 기밀을 다루지 않는 사람이 기밀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그러니까 상대편이 일단 나한테 소개를 할 때, 자기는 무슨 어디 저기 뭐 꽃집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근데 그냥 뭐 방송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꾸 내 업무상 기밀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러면 좀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학생들에게 뭐 어떤 연구 리포트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의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한국 유학, 그 80년대나 90년대 미국 CIA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유학생들한테 이거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찾아와요. 담당관이 찾아와가지고 뭐 그냥 알바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한국 내 정보에 대해서 좀 미숙하니까 CIA가 그 자네가 한국 국내 뉴스들을 쭉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걸 요약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대학에 유학 온 애들한테 대학이나 또는 대학원에 유학 온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리포트 한 건당 뭐 한 500불 주겠다, 1000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하게 값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리포트라는 게 사실 수준이 뭐 그냥 유학생이 미국에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걔가 뭘 한다고. 사실 CIA가 한국 정부에 미숙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 와 있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학위 받고 한국 돌아갈 경우에 뭐 주요 대학의 교수가 된다든지 또는 청와대나 정치권에 강력한 인맥을 갖게 된다든지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바 제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장학금도 연결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포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한미 우호 관계의 상징 같은 존재다. 네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이 좀 더 결속이 되는데 네가 기여한다고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서 걔를 포섭을 해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정계나 학계나 관계에 들어와 있는 소위 미국 스파이들이 검은 머리의 CIA 스파이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내가 CIA라도 그렇게 하겠다. 저기 그렇게 애들 포섭해가지고 그렇게 꽂아 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부려먹기도 좋고. 걔들은 얼마나 충성을 잘하겠습니까? 돈도 주고 미국에도 미국에 저 자녀들 미국에 유학 보낼 때 편의도 제공해주고 또 미국의 어딘가에는 그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뭐 한 100만 달러 넘게 들어있는 통장이랑 그다음에 그못 떨어진 집이 한 3, 40만 달러짜리 아주 고급스러운 집이 어딘가 마이애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CIA는 그렇게 두둑하게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하다가 은퇴해서 미국 가는 새끼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솔직히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이제 그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같은 경우에 조현천인가 뭔가 걔도 상당 부분 미국하고 연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밀을 다루는 사람에게 업무의 활동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제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업무 영역 외에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질문이나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 인가 없이 비밀 등을 취급 지역 외로 반출을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등 이제 이런 어떤 접근을 한다면 제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나를 포섭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해라 라고 해서 이제 111 여기 국정원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방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군실 리포트 1부 여기서 끝내고요. 바로 2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